유럽은 하나로 뭉쳤다던 그 구호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브뤼셀의 한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머뭇거리던 시간 단 6개월 만에 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 하지만 야만의 시간이 흐르고 406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확정되자 폴란드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기술을 통째로 넘기지 않으면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유럽은 한국을 압박 카드로 삼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서 바깥쪽, 설계도 안쪽, 그리고 서버 너머에 이미 판은 짜여 있었다는 것. 브뤼셀의 젊은 안보 분석관이 보고서 마지막 줄에 남긴 한 문장. 이건 거래가 아니라 구조다. 과연 어떤 내용의 보고서가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지 그 보고서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3개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 저는 그것들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브뤼셀 EU 집행위 방위산업국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42일째였어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건 그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긴급 안보회의. 폴란드 국방부 실무단이 브뤼셀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제 직함은 EU 집행위 방위산업국 안보정책 분석관 엘리자베타 노박입니다. 폴란드 출신이고 독일에서 공부했죠. 국제안보와 산업정책을 전공했어요. 34살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나 직관보다 데이터가 먼저예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방식이었고 그게 제가 이 자리까지 오른 이유였죠. 그래서 회의가 시작됐을 때도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라 수치를요. 회의실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 실무단 4명, EU 집행위 대표 3명, 그리고 각 국가 연락관들이었어요. 폴란드 측 수석 대표인 마테우스 코발스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긴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포병 포탄 재고가 45일치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45일.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코발스키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전차 부품 수급은 이미 3주 전부터 지연되고 있다고요. 대공포 체계 소모율이 예상치의 2배를 넘어섰다고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 옆 동료 디르크 바우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유럽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처음부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3개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독일은 크게 2가지 항목을 제시했어요. 자주포 KE와 경쟁 모델 납품 가능 시점, 그리고 탄약 생산 증설 일정이었습니다. 독일의 납기는 24개월에서 36개월이었어요. 프랑스는 30개월이었습니다. 공장 증설이 먼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요.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봤습니다. 24개월, 30개월, 36개월. 폴란드의 포탄 재고는 45일이었어요.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숫자들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통해 제출된 자료였는데 항목 구성부터 달랐습니다. 납기 일정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1차 납품 6개월, 2차 납품 12개월, 3차 18개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6개월.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주석이 달려 있었는데 현재 생산 중인 재고분에서 전용 가능한 물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K9 자주포 55문, 포탄 15만 발 즉시 공급 가능. 저는 한동안 그 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가 지금껏 다뤄온 방산 협상에서 6개월 납기는 말 그대로 현실에 없는 숫자였습니다. 계약부터 생산 준비, 품질 검증, 운송까지 어떤 나라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 전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제시했습니다. 조용하게 그냥 숫자로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메모를 하나 남겼어요. 확인 필요.
한국 생산 능력 실사. 저는 그때까지도 이 숫자가 과장이거나 조건부 희망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 전술로 쓰이는 낮은 납기 제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모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생각을 잠시 덮어뒀어요. 아직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감정보다 데이터가 먼저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덮인 채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장인 옌스 폴커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유럽 공급자들의 납기는 현실적 수요에 대응이 불가능하다고요. 단기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폴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나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한국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폴커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가 말했어요. 호환성, 로지스틱스, 언어 지원 문제도 있고요. 저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폴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허락했어요. 단 어디까지나 임시 대안 검토라는 전제로요. 임시 대안.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어요. 유럽의 안보 정책은 유럽의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배운 원칙이었고 제가 쓴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었어요. 전략 자율성, 외부 의존 최소화, 유럽 방산 생태계 내재화. 저는 그 원칙을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6개월. 저는 그 숫자 옆에 물음표를 하나 적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물음표 하나.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물음표가 시작이었어요. 데이터가 도착한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전송한 파일이었어요. 저는 수신 확인을 누르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 1차 납품 완료 보고서. 날짜는 계약 후 172일이었어요. 6개월이 아니라 5달하고 20이틀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숫자였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단순했어요. 품질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납기를 맞추기 위해 검수를 건너뛰었거나 부품 스펙을 낮췄거나 빠른 납품에는 보통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첨부된 품질 검증 보고서를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아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EU 측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폴란드 육군 독자 실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어였는데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문장들이 하나씩 한국어에서 폴란드어를 거쳐 영어로 바뀌면서 화면에 올라왔어요. 포신 정밀도 측정. 합격. 유압 시스템 가동 테스트. 합격. 영하 25도 환경 시동 테스트. 합격. 사격 후 냉각 사이클 측정. 기준치 이내.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12개 항목이었어요. 전부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파일이 왔습니다. K9 실사격 정확도 보고서였어요. 폴란드 포즈난 훈련장에서 실시한 사격 결과였습니다. 저는 비교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일 자주포 PGH 2000에 같은 항목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EU 내부 보고서에 있었어요. 저는 두 자료를 엑셀 시트에 나란히 입력했습니다. 정확도 수치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오차 범위에서 K9이 앞서 있었습니다. 크게 앞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뒤지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달랐는데 성능은 같거나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그 시트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지 않고 닫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사흘 뒤 세 번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폴란드 측이 직접 요청한 비교표였어요. 항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유지비, 정비 소요 시간, 가동률.
저는 그 표를 열면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산업계에서 한국은 가성비 공급자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멈췄습니다. 가동률이었어요. K9의 현장 가동률은 92%였습니다. PGH-2000의 현장 가동률은 78%였어요. 저는 두 숫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14% 차이. 실전 환경에서 14%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비 소요 시간도 달랐습니다. K9은 한 번 정비에 평균 4시간이 걸렸어요. PGH-2000은 8시간이었습니다. 반이었어요. 반. 유지비는 비교하기가 애매했습니다. 부품 단가는 독일이 더 비쌌지만 K9은 소모 부품 수가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총액으로 계산하면 K9의 연간 유지비가 낮았어요. 20% 정도. 저는 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어요. 가성비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말이 달리 들렸어요. 가성비라는 말에는 어딘가 낫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싸지만 괜찮다는 뉘앙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작동하는 무기였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자주 작동하고 더 빨리 고쳐지는 무기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냥 작동하는 무기. 적고 나서 좀 멍청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작동해야 무기지. 그런데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지금이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보고서 초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폴커 씨에게 제출할 중간 검토 보고서였어요. 저는 1시간 동안 서론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표현이 계속 마음에 안 들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보고서는 1시간 안에 썼거든요. 문제는 제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을 임시 대안으로 보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 프레임을 자꾸 흔들었어요. 저는 다시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전략 자율성, 외부 의존 최소화, 유럽 방산 생태계 내재화. 맞는 말이에요. 여전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45일치 포탄 재고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 답을 모르기 시작했어요. 보고서 초안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1차 납품 결과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품질 지표에서 기존 유럽 공급자 대비 동등 혹은 우위를 나타냄. 단기 대안으로서의 신뢰성은 확인됨. 중장기적 공급 구조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봤어요. 단기 대안으로서의 신뢰성은 확인됨.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조금 거북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신뢰성이 확인된 게 단기에 그친다는 근거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데이터를 아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고치지는 않았어요. 폴커 씨가 원하는 건 그 정도 결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데이터는 있었지만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선을 지켰어요. 아직은요.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저는 커피를 한 잔 가져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오고 있었어요. 브뤼셀의 날씨는 항상 이랬습니다. 봄에도 가을 같았어요. 저는 K9 자주포를 검색해 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위키피디아였는데 개발 연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1999년. 한국방위산업연구원과 삼성테크인이 공동 개발. 저는 그 연도를 보고 잠깐 생각했어요. 1999년이면 제가 7살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무기를 개발할 때 저는 바르샤바 외곽 아파트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겠죠.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30년 뒤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검색창을 닫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비교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탄약 공급 체계였습니다. 데이터는 또 있었어요. 숫자는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올 때마다 제 보고서의 톤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발표가 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성명이었어요. 방산 투자 규모 406조 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406조. 유럽 방산 역사상 단일 국가 투자로는 최대 규모였어요. 폴란드가 전쟁 직후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의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니 달랐어요.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디르크가 저한테 왔어요. 엘리자베타, 이거 봤어?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보였어요. 폴란드, 한국과 역대 최대 방산 계약 협상 개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르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독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디르크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번 주 안에 회의 소집될 거야. 이틀 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EU 집행위 방위산업국 내부 회의였어요. 공식 명칭은 유럽 방산 공급망 안정화 전략 검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제는 하나였어요. 한국 의존도 증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회의실에는 6명이 앉아 있었어요. 폴커 씨가 진행을 맡았고 독일 측 연락관 클라우스 베르거 씨와 프랑스 측 연락관 피에르 뒤퐁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자료 준비는 제가 했으니까요. 베르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지도 않았어요. 폴란드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선례가 되면 곤란해요. 유럽 방산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선례. 그 단어를 적으면서 어딘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퐁 씨도 같은 논조였습니다. 기술 종속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요. 외부 공급자에게 유럽의 안보 인프라가 의존하게 되면 전략적 취약점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표현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폴커 씨가 저를 봤어요. 노박 씨 현황 정리해줘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1차 납품 완료, 품질 기준 충족, 가동률 비교표, 납기 격차. 숫자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베르거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뒤퐁 씨는 메모를 했어요. 제가 가동률 수치를 말하는 순간 베르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수치는 단기 환경 데이터입니다. 장기 신뢰성과는 다른 문제예요. 저는 멈췄어요.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했어요. 장기 신뢰성을 논하기 전에 지금 폴란드에 포탄이 없다는 게 먼저니까요.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결론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과의 계약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둘째, 기술 이전 요구를 협상 조건으로 삽입한다. 저는 2번째 결론을 받아 적으면서 잠시 멈췄어요. 기술 이전 요구.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폴커 씨가 저를 불렀어요. 노박 씨, 한국 기술 이전 전략 보고서 작성해요. 한 주 줄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방향으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어요. 유럽이 기술을 받아야 한다는 방향.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로요. 폴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것만 봤습니다. 기술 이전.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요구예요. 라이선스 생산, 현지 부품 조달, 유럽 공장 설립. 이런 조건들을 협상에 넣는 건 방산 거래에서 흔한 일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독일도 그렇게 했어요. 유럽이 한국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생각해 봤어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이건 협력 요청이 아니었어요. 끌어내리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을 가져오되 한국의 위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공급자로만 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좀 불편해졌어요. 저는 독일 유학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본 대학교 국제안보학과 제가 석사 논문을 쓴 곳이에요. 논문 주제는 유럽 방산 자율성의 조건이었습니다. 지도교수였던 한스 무어 교수님은 항상 말했어요. 유럽의 힘은 체계에 있다고요. 개별 국가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구조 자체가 안보의 기반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지금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체계가 45일치 포탄 앞에서 멈췄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방산 파트너십 확대 전략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첫 번째 항목은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납품 실적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리고 유럽 주요 공급자들의 생산 능력 한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은 할 수 있는데 유럽은 못할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K굴 선택할 때 가격만 본 게 아니었어요. 납기를 봤습니다. 작동 여부를 봤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6개월 안에 납품할 수 있고 라인메탈은 24개월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구조 자료를 찾았어요. 예상외로 자료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냉전 이후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했어요. 내수 시장이 작으니 수출이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상시 가동 상태로 유지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수요 발생 시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는 구조였습니다. 평시에 멈춰 있었어요. 그 차이였습니다. 단순한 차이였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차이가 전시에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킬지 고민했어요. 포함시키면 유럽의 구조적 약점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베르거 씨나 뒤퐁 씨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폴커 씨도 불편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함시키지 않으면 보고서가 현실을 외면하는 문서가 돼요. 저는 포함시켰습니다.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유럽 방산업체의 납기 지연은 단순 생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평시 생산 유지 전략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됨. 이는 단기 투자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며 중장기적 생산 체계 전환이 필요함. 그 문장을 쓰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독일 중심 질서. 저는 그 말을 생각했어요. 지난 20년간 유럽 방산의 중심은 독일이었습니다. 라인메탈,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 이름만 들어도 유럽 안보의 근간이었어요. 저도 독일에서 공부했고 독일 체계를 기준으로 사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술 이전 요구 전략은 계속 써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협상 항목들을 정리했어요. 라이선스 생산 조건, 부품 현지화 비율, 유럽 내 생산 시설 설립 요구. 표준적인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면서 계속 같은 질문이 따라왔어요. 한국이 이 조건들을 받을까? 저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6개월 안에 포탄을 납품하는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서 순순히 기술을 내놓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서울에 가고 나서였습니다. 출발 사흘 전 저는 처음으로 한국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한반도가 등장하는 논문은 읽었어요. 북핵 문제, 주한미군, 한미동맹. 그 정도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요. 서울, 인천공항.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1,000만 명. 수도권을 합치면 2,500만 명.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멈췄어요. 폴란드 전체 인구가 3,800만 명이니까요. 서울과 수도권이 폴란드의 3분의 2였습니다. 비행기는 12시간이 걸렸어요. EU 대표단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폴커 씨, 저 그리고 산업정책 담당 마르쿠스 셰퍼 씨와 법률 자문 이사벨 마르탱 씨였어요. 폴커 씨는 비행 내내 서류를 봤습니다. 마르쿠스 씨는 잠을 잤어요. 이사벨 씨는 이어폰을 꼽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이미 뭔가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크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항은 크고 넓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빠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안내판이 바로 눈에 들어왔고 수속이 막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느낌을 흘려보냈습니다. 공항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방문지는 서울 외곽 방산 시설이었습니다. 차로 40분이 걸렸어요.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정비돼 있었어요.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었고 도로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돼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유럽과 다른 게 크게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 건물은 예상보다 조용했어요. 안내를 맡은 건 이정호 씨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영어가 유창했고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저는 그가 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공급자 측은 어딘가 조심스럽거든요. 이정호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작고 깔끔했어요. 스크린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8개.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정호 씨 옆에는 2명이 더 앉아 있었어요. 기술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노트북을 열었고 한 명은 두꺼운 바인더를 가지고 왔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K9 생산 현황이었어요. 저는 이미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호 씨는 숫자를 나열하지 않았어요. 생산 라인 구조 설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공정이 어디에 있고 협력업체가 몇 군데이고 부품 조달 루트가 어떻게 나뉘는지를요. 저는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2차 협력사가 30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서 손이 멈췄어요. 300개. 이정호 씨가 그걸 보고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구조가 납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 곳이 멈춰도 다른 루트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두 번째 항목은 기술 이전 방식이었어요. 이게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단계적 이전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1단계는 조립 기술 이전입니다. 부품을 받아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수준이에요. 2단계는 빠르게 가능합니다. 2단계에서 현지 인력이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2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직접 지원합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2단계는 6개월 안에 시작 가능하고 2단계는 24개월입니다. 3단계는 핵심 부품 현지 생산인데 이건 기술 습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이정호 씨가 말했어요. 저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 다음 단계로 가요. 폴커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핵심 설계 기술은 언제 이전됩니까? 이정호 씨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이정호 씨는 계속했습니다. 설계 기술은 시간의 축적입니다. 저희도 처음엔 미국 기술로 시작했어요. 그걸 20년 동안 개량했습니다. 그 과정이 설계 능력이에요. 서류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기술은 시간의 축적.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뭔가 당연한 말인데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당연하지 않게 들렸을까요? 아마도 유럽이 그 시간을 건너뛰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오후에는 생산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헬멧과 안전조끼를 받았어요. 저는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는 있었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라인이 정렬돼 있었어요. 저는 포신이 이동하는 컨베이어 라인 앞에서 멈췄습니다. 포신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검사를 받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봤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이정호 씨가 제 옆에 섰어요. 하루에 몇 문이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려요. 저희가 감추는 건 감출 이유가 있을 때만 감춥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은 서울 시내에서 먹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안내했어요. 한식이었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메뉴를 보는데 뭔지 몰라서 그냥 이정호 씨가 고르는 걸 따라했어요. 식사 중에 이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보실 때 한국 방사는 어떤 이미지였나요? 저는 잠깐 솔직하게 말할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성비 공급자요. 유럽 체계의 대안 정도였습니다. 이정호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희도 한동안 그렇게 보이려 했어요. 시장에 들어가려면 문턱이 낮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날 밤에는 몰랐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들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단계적 이전 구조, 2차 협력사 300개, 설계 기술은 시간의 축적. 저는 그것들을 적고 나서 한참 봤습니다.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정호 씨는 감추는 건 이유가 있을 때만 감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감추는 게 있다는 것. 그게 뭔지는 다음날 기술 브리핑에서 알게 됐습니다. 브리핑은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회의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는 사람이 5명이었는데 오늘은 8명이었어요. 기술팀 인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노트북도 3대가 올라와 있었어요. 마르쿠스 씨가 저한테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협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기술 세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단 일부 항목은 기밀 분류가 돼 있어서 개요 수준으로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사격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기술팀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고 이정호 씨가 통역했어요. 자동 표적 추적, 탄도 계산, 기상 데이터 연동. 설명은 상세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설계도 슬라이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일부 박스가 회색으로 처리돼 있었어요. 저는 그게 발표 자료 편집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계속 나와도 회색 박스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정호 씨가 대답했어요. 핵심 알고리즘 영역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물었어요. 이정호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라이선스 생산을 해도 그 알고리즘은 한국 측 서버에서 운용됩니다. 장비는 현지에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시스템과 연결돼야 합니다. 저는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 항목을 기다렸습니다. 엔진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같은 구조였습니다. 기본 작동 원리는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세부 제어 파라미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구조, 이상 감지 알고리즘. 전부 회색 박스였어요. 저는 손을 다시 들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정호 씨가 말했어요. 한국 측 승인 후 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폴커 씨가 이사벨 씨를 봤습니다. 이사벨 씨가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어요. 마르쿠스 씨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봤어요. 브리핑이 끝난 건 2시간 뒤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폴커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녁 전에 우리끼리 미팅해요. 호텔 회의실에 모인 건 오후 4시였습니다. 폴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죠? 이사벨 씨가 말했습니다. 생산은 줄 수 있지만 진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쿠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그레이드 권한이 없으면 우리가 장비를 갖고 있어도 한국이 스위치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블랙박스. 저는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박스.
작동하긴 하는데 왜 작동하는지 모르는 박스. 장비는 우리 것인데 그 장비의 두뇌는 우리 것이 아닌 구조. 저는 이게 의도적인 건지 물었습니다. 폴커 씨가 저를 봤어요. 당연히 의도적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게 나쁜 건지 따져봤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운용 코드 미국이 갖고 있어요. F-3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록히드 마틴을 거칩니다. 유럽이 미국 무기를 쓰면서 그 구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우리가 그 구조에 익숙해서였어요. 한국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의존은 취약하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폴커 씨가 말했습니다. 노박 씨, 이 내용 보고서에 어떻게 쓸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대로 써야죠. 업그레이드 권한이 한국 측에 있다는 것, 핵심 알고리즘이 이전 대상 외라는 것. 이건 숨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폴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단 표현을 잘 선택해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녁에 이정호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식사 제안이었어요. 저는 수락했어요. 어제와 다른 식당이었습니다. 이번엔 조용한 곳이었어요. 우리 둘만 앉았습니다. 이정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브리핑에서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불편했습니다. 업그레이드 권한 구조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하셨으면 더 이상했겠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 구조를 선택했습니까? 이정호 씨는 와인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물었어요. 한국도 처음엔 미국 기술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라이선스 생산이었어요. 설계는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업그레이드도 미국이 결정했습니다. 이정호 씨가 말했어요. 그 상태에서 20년을 보냈어요. 그 20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게 주는 건 한국이 처음 받은 것과 같은 구조라는 말이었어요. 조립 기술, 부품 생산, 단계적 이전. 그 길을 걸으면 나중에 설계 능력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지름길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이정호 씨가 웃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그가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구조가 착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종속시키려는 게 아니라 한국이 걸어온 길을 유럽에게 파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아직 확신이 아니었어요. 확신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방문지는 독일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건 서울에서 돌아온 지 열흘 뒤였습니다. 라인메탈 본사가 있는 뒤셀도르프까지는 기차로 갔어요. 저는 그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라인 강이 보였어요. 저는 이 풍경이 익숙했습니다. 독일에서 3년을 보냈으니까요. 본 대학교 시절 저는 이 나라를 좋아했어요. 체계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공급자로 시작했지만 플랫폼이 되려고 했습니다.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구조를 파는 거였어요. 한번 연결되면 업그레이드, 정비, 부품, 교육 훈련까지 전부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요. 블랙박스는 그 구조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착취인지 전략인지 저는 그 경계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결론을 내린 건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보고서 3장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공급 구조는 단기 임시 대안이 아닌 장기적 상호 의존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썼어요. 이는 종속 관계와 구별되어야 하며 설계된 상호 의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계된 상호 의존. 저는 그 표현을 한참 봤습니다. 처음 쓴 표현이었어요. 어디서 빌려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이 이 문장으로 나온 거였어요. 저는 그 표현이 틀렸는지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정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썼어요.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과 단계적 기술 이전을 통해 유럽의 생산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핵심 알고리즘과 업그레이드 권한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 연결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이 구조는 유럽이 과거 미국 방산 체계에 편입된 방식과 유사하나 공급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전략적 성격 자체가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저는 그 문장 뒤에서 잠깐 멈췄어요. 공급자의 전략적 성격 자체가 변화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 자신도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제가 가진 가장 정직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어요.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단을 3번 고쳤어요. 처음엔 유럽 자율성 강화를 권고했다가 지웠습니다. 두 번째엔 다변화 전략을 제안했다가 지웠어요.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현 시점에서 유럽 안보 공급망의 핵심 변수다. 이를 임시 대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전략 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한 위에서 협상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략 국가. 저는 그 두 글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을 전략 국가로 규정한 문장이었어요. 가성비 공급자가 아니라요. 임시 대안이 아니라요. 폴커 씨한테 전송했어요.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표현이 강하네요. 검토해 봅시다. 저는 그 답장을 보고 잠깐 웃었어요. 표현이 강하다는 건 틀렸다는 말이 아니니까요. 베르거 씨와 뒤퐁 씨는 좋아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략 국가였습니다. 폴란드 계약 체결 확정 소식이 온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공식 발표였어요. K9 자주포 600문,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300기, 탄약 포함 총 20조 원 규모. 저는 그 기사를 화면으로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익숙했어요. 몇 달 동안 제가 다뤄온 숫자들이었으니까요. 디르크가 왔습니다. 결국 됐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이후 내부 메일이 돌았습니다. 베르거 씨가 보낸 거였어요. 폴란드 계약 관련 후속 대응 회의 소집이었습니다. 저는 초대 목록에 제 이름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회의를 앞당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브뤼셀 시내를 좀 걷고 싶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니 벌써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11월이었어요. 유럽의 11월은 해가 빠르게 졌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그랑플라스 광장을 지나쳤습니다.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장을 수백 번은 지나쳤는데 그날은 잠깐 멈췄어요. 유럽. 이 광장은 유럽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중세부터 지금까지 여러 제국이 지나갔지만 광장은 남았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그 시간을 통과해온 나라였어요. 침략과 분단과 전쟁. 저는 이 몇 달 동안 한국의 방산 데이터를 봤지만 그 데이터 뒤에 있는 시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정호 씨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도 그 길을 걸었으니까요. 처음엔 미국 기술로 시작했고 20년을 라이선스 생산으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 설계 능력이 생겼다고요. 지름길은 없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서울에서 들었을 때보다 지금 더 무겁게 느꼈어요. 20년. 한 세대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강변 쪽으로 걸었어요. 센 운하였습니다. 브뤼셀에는 한강 같은 큰 강이 없어요. 하지만 작은 운하들이 도시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이 정리됐어요. 첫 번째 보고서를 받던 날. 6개월이라는 숫자 옆에 물음표를 적던 날. 서울에서 회색 박스를 처음 본 날. 독일에서 문이 닫히는 걸 본 날.
그리고 보고서에 전략 국가라는 말을 처음 쓴 날.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한국을 임시 대안으로 봤어요. 틀렸습니다. 한국은 임시 대안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구조를 가져온 나라였습니다.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파는 나라요. 납품 기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연결 구조를 설계하는 나라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유럽 방산 자율성을 믿었습니다. 유럽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믿음은 지금도 맞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유럽은 시장을 만들었어요. 무기를 사고 팔고 계약을 협상하고 공급망을 설계하는 시장을요. 그 시장은 정교했습니다. 기준이 있었고 절차가 있었고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오되 그 시장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규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납기가 빠르고 가동률이 높고 기술 이전을 단계적으로 열어뒀어요. 하지만 핵심은 내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연결 구조였어요. 저는 그게 처음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리 생각해요. 한국도 처음엔 그 구조밖에 있었어요. 미국이 설계한 구조 안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조립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안에서 20년을 버텼고 조금씩 배웠고 결국 자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 시간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유럽도 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름길은 없을 거예요. 베르거 씨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뒤퐁 씨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하를 다시 봤어요.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전 한국은 조립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설계는 남의 것이었고 알고리즘은 남의 서버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갔어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지금 유럽이 그 나라의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상황이 됐어요. 역사는 이상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폴더에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꺼냈어요. 스마트폰으로 열었습니다. 한국은 현 시점에서 유럽 안보 공급망의 핵심 변수다. 이를 임시 대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전략 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한 위에서 협상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부족한 문장이에요.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이 이 구조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유럽이 언제 자기 설계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상호의존이 언제 대등한 협력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 답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브뤼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운하 위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몇 달 동안 저는 많은 걸 버렸습니다. 한국은 임시 대안이라는 전제를 버렸어요. 유럽이 언제나 중심이라는 전제도 버렸습니다. 빠른 납기는 품질 타협이라는 전제도요. 그리고 새로운 걸 하나 얻었어요. 역사는 시간의 축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정호 씨가 말한 것처럼요. 기술도 그렇고 신뢰도 그렇고 전략적 위상도 그래요. 어떤 나라도 하루아침에 전략 국가가 되지 않아요. 쌓이는 거예요. 조용히 멈추지 않고. 한국이 그랬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쪽이 아니라 집 쪽으로요. 내일 베르거 씨 회의가 있었지만 오늘 밤은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운하가 계속 흘렀어요. 어떤 강은 수천 년을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시간처럼.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나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걸어온 30년의 시간을요. 언제 한국이 달라 보이셨나요?